한밤 한 권, 오늘 함께할 책은 허먼 멜빌의 1853년 작품 한규 교수 번역 필경사 바틀비입니다. 소설의 화자인 나는 뉴욕 월가의 야망 없는 변호사입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사무실에서 주로 부자들을 고객으로 상대합니다. 2명의 필경사와 사환소년 하나를 고용해서 함께 일하던 나는 법원의 주사직을 맡으면서 일이 늘어나자 새로운 필경사 구인 광고를 냅니다. 구인 광고를 보고 어느 날 아침 젊은이 하나가 여름이라 문을 열어놓은 사무실 문간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 창백할 정도의 단정함, 애처로운 기품, 그리고 치유할 수 없는 고독. 그가 바틀비였다. 그의 자격과 관련하여 몇 마디 물어본 다음 나는 그를 고용했다. 나의 필경사 군단에 그토록 눈에 띄게 침착한 면모의 사람을 갖게 된 것이 기뻤으며 그런 면모가 터키의 변덕스러운 기질과 니퍼즈의 불같은 성질에 유익하게 작용하리라고 생각했다. 미리 말해두었어야 하는 일이지만 반투명 유리 접이문이 내 사무실 공간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었는데 하나는 필경사들이 차지하고 다른 하나는 내가 차지하고 있었다. 기분에 따라 나는 이 문을 열거나 닫았다. 나는 바틀비를 접이문 옆에 한 구석에 배치하되 내 공간 쪽에 두기로 했다. 자질구레한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 조용한 사람을 내가 부르기 쉬운 곳에 두기 위해서였다. 새로 고용한 바틀비는 일에 굶주린 사람처럼 엄청난 양의 필사를 해냅니다. 바틀비의 고집스러운 기행이 시작된 것은 그가 일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나는 앉은 채로 그를 부르면서 내가 그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즉 분량이 얼마 안 되는 서류를 나와 함께 검토하는 일을 신속하게 말했다. 바틀비가 자신의 구석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 특유의 온화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하고 대답했을 때 나의 놀라움, 아니 배경 실색을 상상해보라. 나는 놀라서 어리벙벙한 정신을 가다듬으며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즉각 떠오른 생각은 내가 잘못 들었거나 아니면 바틀비가 내 뜻을 완전히 오해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구사할 수 있는 가장 선명한 어조로 그 부탁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똑같이 선명한 어조로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라는 종전과 같은 대답이 들렸다. 그렇게 안 하고 싶다니. 나는 크게 흥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성큼성큼 가로질러 걸어가며 그 말을 되풀이했다. 무슨 소리야? 자네 미쳤어? 내가 여기 이 서류를 비교하게 도와달란 말이야. 이거 받아. 하고는 그 서류를 그를 향해 디밀었다.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꼼짝 않고 그를 노려보았다. 그의 여윈 얼굴은 태연했고 어두욱한 잿빛 눈은 평온했다. 동요하는 기색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선언과도 같았던 첫 번째 거부 발언 이후 바틀비는 종종 나의 지시에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다른 직원들은 그를 내쫓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집불통의 기행을 이어가는 바틀비. 나는 그와의 공존을 이어갑니다. 그의 착실함, 근면성, 고요함, 정직성, 이런 장점을 인정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틀비가
숨겨온 비밀 하나가 밝혀지고 맙니다. 일요일 아침 예배에 가기 전 잠시 들른 사무실에서 그곳에 없어야 할 바틀비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고 들뜬 호기심으로 가득 찬 채 드디어 사무실로 돌아갔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나는 열쇠를 꽂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바틀비는 보이지 않았다. 마음을 졸이며 사무실 안을 둘러보고 칸막이 뒤쪽까지 들여다보았으나 그는 사라진 것이 분명했다. 사무실 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바틀비가 내 사무실에서 먹고 입고 잠을 잤으며 그것도 접시며 거울이며 침대도 없이 그렇게 했음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쪽 구석에 있는 낡아빠진 소파의 쿠션에는 여윈 몸을 뉘었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책상 아래에는 똘똘 말아놓은 담요 한 장이, 텅 빈 난로의 받침대 아래에는 검은 구두약통과 구두소리, 의자 위에는 비누와 누더기 타월과 함께 양철 대야가, 신문지 속에는 생강빵 부스러기와 치즈 한 조각이 있었다. 그래, 하고 나는 생각했다. 바틀비가 이곳을 집으로 삼아 혼자서 독신 생활을 해온 것이 분명하구나. 그러자 즉각 바틀비의 의지가지 없는 비참한 외로움이 여기서 드러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의 가난도 가난이지만 그의 고독은 얼마나 끔찍한가 생각해보라. 일요일이면 월가는 페트라처럼 인적이 끊기고 매일 밤이면 텅 비어버린다. 이 건물 역시 평일에는 일과 활기로 법석대다가 해질녘에는 완전히 공허한 울림을 주고 일요일 내내 버려진다. 그런데 바틀비는 여기에 거처를 마련하고 한때 많은 사람으로 붐비던 곳이 쓸쓸해지는 광경을 홀로 지켜보는 것이다. 카르타고의 폐허 속에서 시름에 잠긴 무고한 마리우스의 쇠락한 모습 같다고나 할까. 난생 처음으로 가슴을 찌르듯 밀려오는 우수의 감정이 나를 사로잡았다. 이제껏 나는 감미로운 슬픔밖에 경험한 적이 없었다. 하나 지금은 다 같은 인간이라는 유대감이 한거할 수 없는 힘으로 나를 어두운 우수로 끌어들였다. 형제애의 우수. 나나 바틀비나 다 같은 아담의 후예가 아닌가. 바틀비에 대해 호기심이 생긴 나는 그의 사연을 묻습니다. 그러나 대답 안 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돌아올 뿐입니다. 내가 베풀려는 친절조차 그는 거부합니다. 사무실의 일원으로 함께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는 바틀비. 나는 그를 내보내려 하지만 그는 나가지 않고 버팁니다. 마침내 나는 그를 두고 이사를 떠납니다. 홀로 버티던 바틀비는 건물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불황자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그 말 없는 사람을 찾고 있소? 또 다른 교도관이 내 곁을 지나가면서 말했다. 저쪽에 누워 있소. 저쪽 안뜰에 잠들어 있소. 눕는 것을 본 지 20분도 안 되었소. 안뜰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 그곳은 일반 죄수들은 들어가지 못했다. 주위를 에워싼 엄청나게 두꺼운 벽들은 모든 소음을 막아주었다. 이집트 양식의 석조물이 그 침울함으로 나를 짓눌렀다. 그러나 발 아래에 부드러운 잔디가 틈새를 비집고 자라났다. 그 모습은 마치 영원한 피라미드의 심장처럼 보였다. 이를테면 피라미드 속에서 새들이 쪼개진 틈새에 떨어뜨린 잔디 씨앗이 어떤 이상한 마법에 의해 싹이 튼 것 같았다. 나는 벽의 아랫부분에 묘하게 웅크린 자세로 있는 소진된 모습의 바틀비를 보았다. 무릎을 웅크리고
차가운 돌에 머리를 갖다 댄 채 모로 누워 있었다. 그러나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었다가 그에게 바짝 다가가서 몸을 구부렸고 그의 침침한 눈이 감겨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깊은 잠을 자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무언가가 그를 만져보라고 재촉했다. 그의 손을 만지는 순간 저릿저릿한 전율이 팔을 타고 올라왔다가 척추를 타고 발까지 내려갔다. 그때 사식업자의 둥근 얼굴이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식사가 준비되었어요. 그는 오늘도 식사를 안 할 건가요? 아니면 식사를 않고 사는 사람입니까? 식사를 하지 않고 살지요. 이렇게 말하고 나는 그의 눈을 감겨주었다. 어라, 잠들었네요. 제왕과 만조백관과 함께 잠들었소. 내가 중얼거렸다. 지난 1999년 봄 모교에서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즈음 대학에서는 저처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겸임교수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한 과목씩 맡기는 것이 일종의 유행이었습니다. 이름은 겸임교수지만 시간 강사로 일하시는 분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20년이 조금 넘었네요. 그동안 대학에서 후배들과 함께 수업을 하면서 제가 꼭 추천해 주거나 읽게 하는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필경사 바틀비입니다. 단편이기도 하고 메시지 자체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격렬하게 더욱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요즘의 젊은이들.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바틀비. 어쩐지 서로 닮은 데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바틀비는 필경사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아마 필경사가 직업이라는 것도 잘 모를 겁니다. 사전을 찾아보겠습니다. 문서나 책 같은 곳에 글씨를 쓰는 일이 직업인 사람. 인쇄술의 발달로 그 수가 줄어들어 이제는 특별한 문서에 글씨를 쓰는 사람들이 조금 남아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던 시절에 있었던 직업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글을 모르는 사람보다 글을 아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죠. 글을 타자로 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이후 지금은 글을 컴퓨터로 작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없어지고 사라진 직업이 된 셈입니다. 처음 만난 날 나의 눈에 비쳤던 바틀비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눈에 띄게 침착한 면모의 사람. 이렇게 표현했지요. 요즘 말로 하면 존재감 제로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실은 내 곁에 가까이 두고 자질구레한 일이나 시킬 요량으로 그를 채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그렇지만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해내던 아니 아주 잘 해내던 바틀비는 점차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예의 그 말 안 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되뇌게 됩니다. 결국은 불황자 수용소로 보내진 바틀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찾아간 나는 외롭고 쓸쓸한 그의 마지막을 목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전해 듣게 되었어요. 원래 바틀비는 워싱턴 우편물 취급소의 말단 직원이었는데 행정부의 물갈이 때문에 갑자기 해고당했다라는 걸요. 바틀비의 마지막 모습에서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겹쳐 보입니다. 해고 노동자, 과로사한 택배 노동자, 스스로 세상을 떠난 택시 운전사.
어쩌면 사후에야 인간과 인생의 비극적 통찰을 한 상징주의 철학적 작가로 평가받고 또 칭송받았던 작가 자신도 또 한 명의 바틀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비딕으로 잘 알려진 허먼 멜빌이 이 작품을 펴냈던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자본주의가 막 시작되던 때 아니었을까 싶어요. 허먼 멜빌은 원래 이 책을 세상에 내놓기 전 뉴욕에서 발행되던 한 잡지에 익명으로 기고를 하고 연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3년 후 자신의 중단편집에 실었다고 해요. 자본주의 초기에 지금은 전 세계를 장악해버린 자본주의 후기의 인간형을 어쩌면 작가는 내다보고 생각하고 그려낸 것은 아닌가. 그리고 자본주의 초기에도 여전히 지금 우리처럼 약간의 양심과 약간의 선한 의지와 약간의 옅은 유대감을 가진 우리 같은 중산층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금은 고개를 외로 꼬고 바라보았던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그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자본주의의 문턱을 넘어선 당대의 사람들에게, 자본주의 체제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후대의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 소설의 마지막 한 줄에 그 답이 들어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바틀비여. 아, 인간이여.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노라면 마음이 짠해집니다. 마치 세상이라는 전장에 나설 준비, 전투채비를 하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든달까요? 넘어지고 부딪히더라도, 다치고 아프더라도 부디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안 하고 싶다는 말로 꿋꿋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던 바틀비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소중한 자신을 지켜내기를, 그리고 바틀비와는 달리 마침내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세상에서 당당히 찾고 또 외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 소설을 통해 이 시대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전 세상을 살다 갔을 바틀비가 작은 공감, 큰 위로를 전해주기 바랍니다.